반갑습니다. 330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감정평가사님이신데요. 저하고 꽤나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분입니다. 예, 사정사정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김영훈 감정평가사님 소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해야 되는 거? 네, 감정평가 법인 3일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훈 평가사입니다. 지금 여기 구만수 박사님 단톡방에서 감정평가 관련된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올해로 감정평가를 한 지는 딱 20년째. 20년? 20년째 하고 해서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나오자마자 본인 자랑을 하십니다. 네네네. 그래, 요즘은 전부 다 이제 본인 자랑을 먼저 해야 돼. 그죠?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기 PR 시대.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우리 톡방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감정평가 부분에서 되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톡방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좀 올려봐라. 이러니까 어떤 걸 사면 이게 재개발 구역이겠죠? 재건축이야 너무 이제 빤하니까. 이제 감정평가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라는 질문이 사실은 있었어요. 우리 평가사님이 생각하실 때에 이런 걸 사서 의도치 않게 손해를 본다던가 이 정도 기대를 안고 샀는데 이 물건은 왜 이렇게 앞뒤 생각 없이 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은 재개발 구역 물건을 사시는데 구역에 대한 판단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박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고요. 그리고 구역 내에서 물건을 고를 때 약간 디테일이 들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재개발 구역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뭐 큰 차이 나겠나 이렇게 하지만 그게 사실은 또 뭐 비례율을 곱해가지고 권리 가액으로 가고 이러면 사실은 향후에는 나한테 영향이 꽤 크게 미쳐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제 친구 친구 사례인데 제 친구가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한다고 이제 땅이랑 건물이 있는 걸 샀어요. 토지 건물 사놓고 이제 건물이 오래되니까 우리가 이걸 또 수리해 줄 수는 없잖아요. 수리해봤자 월세가 얼마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냥 임차인을 내보내고 세입자를 그러고 그 집을 방치를 하다가 그래도 내가 월에 얼마라도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건물을 날리고 주차장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네, 그러고 종전재산 평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건물 금액만큼 더 나올 거를 자기가 날린 거죠. 네, 건물 금액 날리고 철거비 날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것들 그 건물을 이제 철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그 조합이 2번분이었는데 평가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지목 측량을 합니다. 이지목 측량. 이지목. 예. 다른 지목과 현황이 다른 거. 이지목. 이지목 측량을 하는데 현황이 가니까 골목이 있는데 지적도를 보니까 다 맹지예요.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재개발 구역 가면 지적도상 도로는 없는데 전부 다 골목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땅인가 그 도로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하고 나니까 임원분이 자기 땅이 이제 60평이었는데 20평이 골목이에요. 골목이. 예. 나는 도로가 있으니까 난 가격이 높게 나오겠니? 그게 아니고. 현황 도로는 옆에 땅이 예를 들어서 뭐 900만 원이라면 3분의 1, 300만 원 평가되거든요. 그러니까 40평은 900만 원 평가, 20평은 300만 원 평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임원이니까 금액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결과를 받아봤더니 평균 단가가 전체 조합원의 꼴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현황을 잘 보고 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개중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러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건물 등기부에는 이제 30평인데 가서 이제 물건을 재보면 한 50평쯤 나오는 건물들이 있어요. 요거는 뭐 요거 그 건물을 다 달아내신 겁니까? 언제쯤 하셨습니까? 하면 그분이 얘기를 안 하세요. 잡혀갈까봐. 불법 건축물이라고. 불법 건축물. 근데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불법이라 하더라도 건물 금액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보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세금을 안 내고 있다 또는 신고를 안 했다 불법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움츠려들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이제 저는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평가사님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내가 뭔지 알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인데 사실은 재개발 구역에 보통 보면은 이게 뭐 그냥 놀리기에 아까워가지고 이제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주차장을 사용을 해서 이게 건물 뭐 어떤 가격, 종전자산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것 갖다가 이제 뭐 날려버린다든지 철거 비용을 갖다가 부대 비용으로 더 들어가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이런 경우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이제 재개발 구역이라는 게 원래 이제 오랫동안 이제 노후화된 이제 구역이다 보니까 원래는 집이 있었어. 뭐 아시다시피 그 입주권이라는 게 단 한 평만 있어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집이 있었는데 오래되고 걸리적거린다고 집을 철거를 해버렸어요. 문제가 뭐냐면 평수가 모자란. 최소 면적에서 모자라는 거예요. 서울은 90제곱미터고 부산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입주권이 날아가는 상황도 실제로 있었어요. 나 아까 그 얘기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물건을 사야 감정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참 이 질문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완전히 두리뭉실하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는 같은 돈을 주고라는 게 이제 전제가 깔렸겠죠.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비싼 물건. 네. 같은 돈일 때 토지 건물로 치면 우리가 보통 같은 구역에 토지 평수 곱하기 평당 얼마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된다면 일단 건물이 무조건 큰 거. 건물이 큰 거. 큰 거. 그다음 건물이 새 거. 새 거. 그리고 불법 달아놓은 게 많은 거. 불법으로 달아놓은 게 많은 거. 예, 그런 걸 고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물이 새 거가 좋잖아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 네. 그러면 신축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큽니다. 네. 근데 보통 한 40년, 50년 정도 됐다. 네. 그러면 사실은 41년 된 거랑 49년 된 거랑 네. 큰 차이가 없다고요. 없다. 그 8년 내가 먼저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한 3평 작지만 내가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오히려 오래된 거면 면적이 넓은 게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쓴 걸 얘기 안 하고 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연생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넓은 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 빌라나 다세대에 사실 때는 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대지 지분 넓은 게 무조건 좋냐. 대지지분들 예. 어차피 이제 건물은 다 허무니까 땅이 필요하니까 대지 지분으로 평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평가를 할 때 대지 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긴 하지만 그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대지 지분보다는 그러니까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도 있고 전용 면적도 있고 공급 면적도 있고 계약 면적도 있지만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면적이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빌라 사실 때 뭐 공급 면적이 이제 분양 평수니까 분양 평수가 30평짜리인데 얘는 전용이 18평이고 옆에 거는 같은 가격인데 분양은 25평인데 전용이 22평인 거예요. 그럼 저는 무조건 뒤에 걸 사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용 면적에다가 단가를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실무에서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1+1 나오는 것이 네네.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에서 이제 2개 이상 받을 수 있는 59하고 84 이상, 59 이상, 84 이상 또는 59, 59 2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어차피 시장에 나오면은 프리미엄 차이는 별로 사실은 없거든요. 기왕이면 이제 그런 걸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재개발 구역이지만 보통 이제 투자자는 어차피 다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왜 이 감정평가를 나중에 하고 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이 왜 이게 작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그거는 맨날 듣는 얘기 아니에요? 작습니까? 맞죠? 맨날 이야기 듣는 얘기죠.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게 이론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고 이론적인 이유가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론적으로는 종전자산 평가할 때 시점이 네. 실시계획과 고시일이잖아요. 네네. 항상 과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평가를 하더라도 과거 시점 기준으로 금액을 내니까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구역도 있고 작게 나는 구역도 있죠. 제가 하는 구역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났던 구역이 보니까 자천 2도시 안경, 음. 일동 미라주 부산에 있는 그거는 2016년도에 평가를 납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실식 인가고시 언제 났냐면 2004년도에 났어요. 네. 그러니까 12년 전에 가격. 12년 전에 가격.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는 조합원들이 금액을 딱 받아봤을 때 벌쩍 뛰죠, 그렇죠? 난리가 났죠. 네. 근데 그걸 설명해봤자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죠. 예. 그러면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요? 저희가 직접 설명 안 하죠, 그래서. 아. 예. 조합장님과 조합 임원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다 해드리고, 그분들이 편하시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해달라. 저희가 가면 그분들은 저희는 설명하지만 안 듣고 본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합의 임원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사업의 현실적인 문제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종전자산 금액을 너무 많이 내버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비료율이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이제 조합이나 시공사에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비료율을 100% 맞춰놓고 조합원 분양가를 과도하게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일반 분의 가격을 과도하게 올릴 수도 없고 그러면 비용을 빼고 나면 종전자산 금액이 100% 맞추기 위해서 나와야 될 금액이 대략적으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격 수준을 저희한테 이제 뭐 미리 넌지시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려가 안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건데, 네. 결국은 재개발 사업도 집을 새로 지어서 파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곳의 사업이랑 별 다를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고 일반 분양분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네네.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원가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사업성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 비례율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땅 가격이 시세가 그대로 이게 이입이 될 수가 있는지,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감정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청산자, 그렇죠. 청산자는 돈을 주고 이제 내보내는 내보내는 입장이죠. 입장이죠. 그럼 이분은 그 돈을 받고 딴 데 가서 뭘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런 입장이면 사실은 금액의 절대적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상 금액은 그분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 금액이 나가는 게 네네. 맞는데 네네. 이제 조합원이다. 그러면 종전자산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 100명이 조합원이면 100명이 100%난 지분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네, 그렇죠. 그 목적이 감정평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전부 다 평당 500만 원을 하냐, 네네. 전부 다 평당 1000만 원을 하냐, 네네. 사실은 의미는 없거든요. 네네. 거기서 순위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했다 치면 네. 사실은 내 금액이 평가 금액이 평당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전체 조합원 500명 중에서 내가 몇 등을 할 거냐, 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상대적인 금액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사실상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세 여부는 사실은 평가사들이 시가 평가를 하지만 이제 보상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시세에 크게 부담을 안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밸런스를 잘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지금 미꾸라지 빠지듯이 지금 돌아가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평가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순위가 중요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질문을 조금 더 차원해 드리면 저희가 종전자산 평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라면 개발이익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네. 사홀이나 네네. 반영할 수 있는데 장래 발생 가능한 거를 미리 땡겨서 시세가 반영됐을 경우에는 그 네네. 프리미엄은 빼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매물이 나올 때는 네네. 벌써 분양 다 해가지고 남을 만큼 그 부분이 다 그렇죠. 더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평가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규정상.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뺐다고 이제 이론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 순위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전체 사업을 하는 그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데, 조합의 구성원들이 이제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각각 지분을 얼마 가질 것이냐.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거 낼 때는 뭐 자본금이 1억이면 1,000만 원 낸 사람은 10%, 네. 5천만 원 낸 사람은 50% 네. 이렇게 네. 가져가는데 네네. 재개발 조합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부동산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각자의 출자 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가 지분 비율을 결정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비율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가 실제로 이 사업이 남았을 때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이런 분들 계세요. 평당가가 낮게 나왔다고 네. 제가 부산에 한 구역에 있었는데 290명인데 이의신청을 150개를 받았어요. 진짜로. 근데 150개 중에 130개가 똑같아요, 이의신청서가. 그러니까 전부 다 시세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그 시세를 2배로 올렸다. 네. 그분들 분담금이 안 줄거든요. 그것보다는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평가할 당시겠죠. 평가할 당시에 뭐 사정도 조금 얘기하고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이태리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분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올라갔다. 그럼 그분은 그 사이에서 순위가 올라갔잖아요. 그 500명 중 290명 중에서 순위가 원래 200등 하던 사람이 180등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분한테 훨씬 이익이 많이 간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일단 감정평가라는 것이 오늘 지금 재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긴 한데 네. 저도 이 바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오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감정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청은행의 담보평가라든가 아니면은 재개발 구역의 종전자산 감정평가라든가 아니면 현금 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라든가 상이하게 나온단 말이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이 이게 과연 우리는 감정평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A라는 물건이면 얼마다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그냥 얼마다라는 것이 딱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달라서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각각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서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른데, 우리 이제 박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도시계획시설이 저촉된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1,000만 원짜리 땅인데 도로선이 끄이면 그때부터 저희가 그 은행이나 경매 감정을 할 때 보통 15% 정도로 빼게 돼 있습니다. 예, 그 850으로 감정을 하는 거죠. 근데 850 경매에 나온 물건을 제가 오늘 아침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후에 보상평가하러 누가 나와가지고 땅을 사주겠다고 했다. 그럼 보상평가를 하면 그 850으로 낙찰을 받은 땅이 보상금이 다시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서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가 목적에 따라서 또 재개발 구역이 순위대로 내가 이 사업장에 지분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다 말씀을 사실은 하셨는데 비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조합에서는 비례율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언제부턴가 감정평가가 나오는 게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비례율을 100%를 하는 데도 있고 비례율을 130%도 하는 데도 있고 비례율을 뭐 90%도 하는 데도 있고 감정평가를 할 때에 조합에서 어떤 오다를 내려서 이렇게 맞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느 선까지 감정평가사들이 개입을 합니까? 아니요, 뭐 오다가 오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오다가 올 수가 없는 게 네네. 예전에는 그게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뭐 하여튼 올해 뭐 지금은 규정 자체가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네. 법인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합이 뭘 해달라고 하면 평가사들이 잘 안 들어줘요. 요즘에 이게 조합이 좀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일정을 맞춰달라 해도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가격적인 부분은 더 안 된다 그러고 더 안 된다고. 네, 그래서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조합에서 좀 뭐 해달라. 실제로 이제 돈 지급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청을 청구를 하면 네. 거기 이제 예치가 돼 있는 돈 가지고 주는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완전히 지금은 관계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구청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이제 저희 협회로 하면 협회에서 이제 이거를 공평하게 공평하게? 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 순서대로? 아니면 추첨?
순서대로 하되 이제 그 수수료 가지고 일단 큰 거를 받았으면 다음에 제외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 배분을 하게 되죠. 그러면 뭐 특별하게 기술이 없다는 건데? 우위적인 기술이 없다는 건데? 조합에서요? 아니? 그러면? 감정평가사요? 아니 순서대로 그냥 다 준다면 특별히 이 여기는 네. 기술이 더 뛰어나고 잘해줄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준다든지 이게 안 되는 거네요 이제는. 조합이 줄 수 있는 물건들이 또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로 보면 이제 처음에 정비 위반 시설 무선 네. 양수도 평가 네. 그거랑 그 다음에 기초 물건 조사 네네. 그리고 종전 조구가 끝나고 네네. 이제 법인세 절감을 위한 평가 네네네. 그리고 분양할 당시에 토지 공급 배분을 위한 평가 이렇게 앞하고 뒤는 조합에서 이제 정할 수 있고 중간에 종전 정우는 구청 내시죠. 현금 청산자의 것은 현금 청산자는 이제 보상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네. 조합에서 한 군데, 한 군데 그다음에 시장소가 한 군데, 관할 그리고 결정 한 예, 군데. 그 오케이. 주민들이 한 군데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이브에 올라온 질문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따라서 네. 감정평가사 분들이 압박을 받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요즘에 공시지가 산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구별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세 조사를 해서 시세 가격을 딱 넣습니다. 공시지가는 뭐 100번지 여기 중동이니까 중동이 100번지 토지라고 할게요. 100번지 그럼 100번지 가격이 평당이 얼마입니다. 제곱미터 얼마입니다. 딱 넣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서 그의 현실화율, 시세 반영률을 몇 프로 할 것인지 해가지고 저절로 산정이 돼서 공시가 돼요. 예, 그렇다 보니까 현실화율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이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예, 지금은. 근데 이제 그 정권에 따라서 네. 현실화율 하겠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네. 정권에도 그랬잖아요. 네네. 뭐 시세 보통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80% 보통 이제 뭐 시세에 뭐 60%, 70%, 80% 네. 이런 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현실화율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네. 그냥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지 네네.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시세를 똑같이 넣더라도 그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겠다 하면 하는 거는 공시가 올라가 있는 그렇지. 거고 예, 예. 시세 반영률 낮추다 하면 공시 금액이 떨어져 있는 거고 저희 시세는 동결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그렇게 들어서 보셔야 돼요. 예.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이게 100원짜리다, 땅이다, 이러면 이걸 행정적으로 갖다 쓸 때에 60% 할지, 70% 할지, 80% 할지는, 그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는 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아마 재개발 구역 안에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그 종전재산 평가 금액이나 청산 금액이 떨어지겠냐 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예, 없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재개발 정비사업 종전재산 평가할 때 네. 개별 공시지가를 안 봐요. 특히나 안 봐요. 이제 개별주택 그 공시가격은 더 안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안 참고 봐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보면, 안 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가세 목적에 지금 산정된 금액이기 네네. 때문에 일단은 대량으로 한 것도 문제가 있고 네네. 현장 조사가 동반이 안 된 거잖아요. 현황 조사가 그래서 되는 거라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원 심의 가서 한번 그 얘기를 드린 네네. 적도 있는데 재개발 구역 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을 할 때 네. 밸런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통 그 구역 안에 매물이 그 공주가, 네네. 공주가의 뭐 네. 1.5배 플러스 네네.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게 매물을 매수를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평가해 보면 그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공주가가 높다고 더 비싸게 주셨는데 옆에 공주가 낮은 것보다 종전산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너무 그거를 이제 신뢰하고 사시면 안 된다. 그걸 너무 신뢰하고 네네. 하면 안 된다. 네네. 그러면 뭘 보고 사야 해요? 뭐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네. 사시기 전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네. 공동주택 가격을 보지 않고는 다른 것으로는 기준을 그렇죠. 매길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없는데 친구랑- 감평사들은 예.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러면 뭐 왜냐면 저희가 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예, 그렇긴 예, 한데.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뭐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사실 제 지인분들한테는 이제 사기 전에는 이제 한번 물어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뭐 맞을 수도 있는데 네. 틀린 경우 제가 봤었기 때문에 네, 네. 한 번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드리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요. 그 어째 근데 그게 한계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도 다른 데 강의 가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뭐를 기준 삼아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아직도 이제 고민 중이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재개발을 강의를 이때까지 해오면서 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은 공시가격, 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그걸 쳐다보지 않고 감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 아니고는 기준을 세울 수도 없고 부동산 가게 어디를 가더라도 그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또 매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재개발 구역이 어느 한 구역에만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아니고 여러 수십 군데가 진행이 사실 되었는데 후행적이긴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공동주택 가격에 1.5 나오는 데도 있고 1.3 나오는 데도 있고 다르더라. 다른데 대충 보니까 요 정도 선에서 만들어지고 있더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 공시지가 아니면 공동주택 가격이니까 불문율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죠? 네. 정해져 온 것이니까 강의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기준은 있어야 되고 가게 가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필지보다 인접지 필지가 개발 이익을 더 보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건 아니지만, 뭐 대규모 재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 주변지가 덩달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하죠. 이제 다만 이제 너무 소규모라든지 이런 데는 별 차이가 없겠죠. 재개발 조금씩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해요. 서금사 5구역인 경우 감평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조합원들 사이에 반발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금사 6구역은 감평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 감평가는 높다던데 이 구역의 입지는 비슷한데 감평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네. 그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역들이죠. 5구역, 6구역. 예, 기분도 비슷하고. 그쵸. 뭐 제가 평가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차 드린 말씀이 이제 그거죠,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비슷한 비슷해요, 케이스로 가는 거라 결국에는. 이게 예, 왜냐면 맞춰놓은 상황에서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이제 5구역, 6구역이 우리가 봤을 때 사업성이 진짜 비슷하다. 돈이 남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면 사실은 종전자산 금액이 낮게 나오면 조합원 분양가가 낮게 나와야 정상이고 종전자산이 높게 나오면 조합원 분양가도 높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직 조합원 분양가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종전자산만 보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5구역보다 6구역이 훨씬 뛰어나서 높게 나온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절대적 평가보다는 상대적인 평가에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만일에 이제 우리 질문 주신 회원님처럼 만일 그렇게 된다 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5구역보다 6구역이 높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되겠죠. 높아지고 네. 이게 사실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네네. 아무리 봐도 마주보고 있는 데고 아니면 옆 동네인데 가격이 틀려. 네. 이건 도저히 사실은 이해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이미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목표에 의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현물출자다 보니까 원가의 개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원가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업장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따 하고 이제 감정평가 금액을 높이 주게 되잖아요. 이제 후폭풍이 뒤에 나타난다고.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야 된다든지 또는 일반 분양 가격이 되게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한계점,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입장에 대한 컨디션을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이 집이나 봤을 때는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집인데 왜 가격이 틀리냐라고 나오는 이유가 이 부분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연세 드신 분 네네. 안 됩니다. 대화 안 되는 거야 이제 네. 대화 안 되는 거야. 10년간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10년간. 감정평가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끔 대답을 수학처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종전자산 평가에서 구역 내 위치나 평수 등 건물의 컨디션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그럼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 중에 공부상 주택과 상가 감정 평가가 다르게 평가가 되는지요? 자, 이렇게 이 질문을 참 엄청나게 어렵게 해놨습니다. 네네네. 그죠? 네. 똑같은 땅이면 땅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네. 주택으로 지었냐, 상가로 네. 지었냐 네. 차이인데 네. 네.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건축비가 한 700 네. 든다 하면 네. 상가 지을 때는 500. 네, 좀 작겠죠. 작겠죠. 예, 예. 예. 근데 건물은 저희가 원가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짓는데 비용이 작게 들어갔으니까 네, 원가가 네. 작게 들어갔으니까 네, 네. 상가가 당연히 낮게 네, 네. 평가가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네.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집합 건물 중에서 뭐 빌라, 오피스텔 이렇게 이제 집합 건물 중에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야 뭐 업무 시설로 쓰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그렇다 네네네. 치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시설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는 평가 금액이 다르나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다릅니까? 짓는 건 똑같이 지었는데 네, 네. 용도를 다르게 쓰고 그렇죠. 있을 때 예.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네네. 예, 예. 예. 그러면 예, 예. 용도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뭐, 그 뭐- 용도로 어떻게 지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지어진 거를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고 네네네. 지어질 때 어떤 용도로 지어졌냐. 음. 예, 그때 돈이 들어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그다음에 이제 비주거용으로 네. 하이브리드로 쓸 수 네,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아, 차이가 안 예, 난다. 예, 예, 예. 오케이. 재개발 예정지의 경우 매수 가격, 그다음에 초기 투자금이 동일할 때 현재 공동주택 가격 이하의 컨디션이 비슷하다면 빌라 신축 지분 5평짜리가 나왔냐? 아니면 사용 승인 후에 그러니까 이제 준공된 지 5년이 지난 집은 7평이 낫냐? 그리고 나서 이게 나중에 감평을 받는다면 어느 물건이 유리할까요? 오, 야, 이거 오묘한데?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네.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예. 난 봐도 모르겠는데. 저도 궁금한데. 예. 평가할 때 배워야 사실 알 것 같은데, 이제 이 지분이란 게 대지 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느낌에. 예. 그러면 이제 다세대, 특히 빌라, 그런 거는 이제 집합 건물이라는데, 집합 건물을 평가할 때, 네. 우리가 대지 지분이 결정적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아, 사실은 이제 향후의 사업을 보면 땅만 필요하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결정적일 것 같은데, 실제 평가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잘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 대지분 되게 작잖아요. 네네. 근데 옛날 아파트는 대지분 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은 아파트가 싸게 팔리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지 지분이 고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긴 한데 그게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지분의 고려는 조금 후순위로 두셔도 되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면적은 말씀드렸지만 전용 면적, 예, 전유 면적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전유 면적이. 예, 예. 끝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신축이냐 5년이 지난 거냐 이거는 판단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 저 같으면 사실은 이제 이게 대지 지분만 나와서 비교하기 좀 그런데 네, 네. 만일에 그 전용 면적이 동일한 거였다.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20평, 20평이었다. 네. 그럼 저는 신축 20평 살 것 같거든요. 아, 신축 20평을? 예, 왜냐면 신축은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 전용 면적당 단가를 굉장히 높게 쳐드리거든요. 아, 전용 면적. 예, 예, 예. 그래서 대지 지분보다는
전용 면적의 차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짧은 소견으로 그 질문을 드려보면 이 집합 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 네. 그죠? 네네.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가격이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전용 면적을 굉장히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약간 이제 좀 앞뒤가 좀 바뀌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동네 주변의 시세가 이제 얼마 정도 하는지 그게 좀 고려사항이라고 이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그런 게 그리 고려가 되지 않나요?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 사례들이 이제 신고될 때 보면 네. 금액이랑 전용 면적이 기재가 되면 네. 저희가 이제 전용 면적당 단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네네. 파악을 하거든요. 네네. 그 전용 면적당 단가를 가지고 와서 해당 물건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해당 물건의 단가랑 비교를 하고 여기서 결정된 단가를 네네. 가지고 해당 물건의 전용 면적에도 곱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아니, 삽니다. 듣긴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네네. 내가 이 정도면 야, 뭐 일반 분들이야 참 괴로울 것 같은데. 재개발 구역 내에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데 2종보다 3종의 빌라의 간평이 더 잘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것 같죠. 아니, 똑같은 컨디션이면 네네.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컨디션이면 당연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똑같은 컨디션.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똑같은 컨디션을 항상 이야기를 해야죠. 전제 조건으로. 예, 그 똑같은 컨디션 당연히 이제 땅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는데. 2종보다 3종보다 준주거가 당연히 좋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부분이 뭐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2종이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로 200%, 네. 3종은 250% 네. 되어 있는데 2종이 예를 들어 지금 지어져 있는 게 용적률이 80%밖에 안 된다. 네네. 그리고 3종은 지금 지어져 있는 게 220%다. 예를 네네. 들어서 용적률이. 네네. 그러면 용도지역은 3종이 종이 맞는데 네네. 평가할 때는 사실은 용적률도 고려를 하거든요. 네네. 예,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럼 용적률에서는 3종에 지금 빌라가 훨씬 안 좋은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사업성으로 봤을 때. 그렇죠.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3종이 더 안 좋게 나오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용적률에 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용적률에 관한 부분도 고려를 한다. 예.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쁘게 잘 지어놓았다라면 또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합니다. 예. 대지 지분 고려하고 입지도 고려하고 용도 지역도 고려하고 그리고 용적률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주차 편의성도 고려하고 그런 것 그다음에 신축 연도도 고려하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합니다. 거짓말 같은데? 실제입니다. 엑셀 나중에 한번 아니, 보여드리고 갈게요. 아니 그 한두 개도 아니고 네. 그 예를 들어서 저 대지 면적이 막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고 크다. 예. 그러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걸. 예. 제가 생각보다 돈을 어렵게 벌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냥 버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내가 되십시오. 봤을 때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근데 일반 사람들은 네네. 야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고려합니다. 예. 저부터 예.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고려합니다. 날로 먹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진짜 약간 날로 먹을 수 있는 게 옛날에 썼던 걸 그대로 들고 와서 다시 예, 그 수치를 입력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맞긴 네. 한데 그런 부분을 싹 다 고려를 합니다. 고려는 한다. 네.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 청산 당할 때 권리가액 감평할 때 가격으로 받나요? 다시 현금 청산 감정 평가를 하나요? 이게 뭐 질문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 청산을 당할 사람으로 이제 분류가 됐다 했을 때 이 감정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주시나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자가 되면 이제 재개발 구역은 공익사업으로 취급을 받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네. 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네. 이제 평가가 되는데, 네. 그럼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 협의를 위한 평가부터 해가지고 네. 1차 받고 네. 마음에 안 들면 수용 재개를 위한 평가, 네. 받고 마음에 안 들면 이의 재개를 위한 평가, 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시점도 다르잖아요. 네, 왜냐하면 종전환 평가는 실시계 인거 고시를 했는데 협의 평가는 기준일이 협의 성립 가능일이거든요. 그러면 평가하는 시점보다 뒤에 시점이 돼야 됩니다. 한참 뒤에. 그래서 기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평가를 합니다. 오케이. 새로 평가를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질문.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다른데 사실은 재개발 구역이 뭐 공익 사업으로 우리가 사실은 보기 때문에 공터법으로 가긴 가는데 사실은 또 뭐 기부 체납하고 이것저것 하고 할 건 줄 건 주고 다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왜 공터법으로 가는지 네네. 사실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재개발이 왜 공익 사업이냐? 그렇죠. 그 재개발하고 우리가 재건축을 구분하는 기준이 정비 기반 시설이 유무잖아요. 근데 원래 정비 기반 시설이 안 된 지역에 정비 기반 시설을 해야 되는 주체는 국가죠. 그렇죠. 지자체라든지. 근데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정비 기반 시설을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비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 유무사항 평가를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은 공익 사업으로 인정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 주체 입장으로서는 좋을 수도 있고 너무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잖아요. 안 좋죠.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는 재건축으로 갔으면 가로주택으로 갔으면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가는데 그러면 개발 이익을 반영해 주라고 돼 있는데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으로 하니까 개발 이익을 배제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의 어떤 극명한 특히나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사실은 납니다. 맞습니다. 이게 수용되는 곳과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곳과는 이 개발 이익을 배제당하느냐 아니면 개발 이익을 향유하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런 것도 뭐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를 2개 접한 코너에 빌라가 도로를 1개 접한 빌라보다 간평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참 이것도 나머지가 똑같다고 봤을 때는 도로를 2개 접한 코너에 있는 빌라가 좋습니다. 왜냐면 빌라도 어차피 땅을 쓰는 거니까 땅은 코너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그 부분 또 그것도 코너가 감안합니다. 저도 사실은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뭐 간평에 이제 포함된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우스운 얘기긴 한데 부동산 박사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아. 세금도 잘 알고, 그지? 간평도 잘 알고, 이것도 잘 알고, 저것도 잘 알고. 박사들 몰라, 아무도. 도로가 2개인데, 도로가 1개에 붙은 것보다 감정평가가 작게 나왔다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도로 넓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냥 도로가 다 똑같은 도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일반인 부분들은 이게 난감해요. 맞습니다.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사실은 도로 2개가 붙어도 이 도로 폭이 좁으면 큰 도로 하나 그죠? 우리 옛날 말로 신장로 큰 거 하나 붙는 게 또 나을 수 있거든. 간평에는 사실. 근데 전혀 이런 걸 고려를 하지 않는다. 일반인 이런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게 힘든 게 이러면 또 여기에 꽂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로 2개만 찾아다니세요. 어떤 유튜브에 제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돼지 지분이 작은 게 많이 나온다. 돼지 지분 작은 거만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거 돼지 지분 많아야 많이 나온다. 많은 거만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재개발 물건을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간평이 중요하긴 한데 간평이라는 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종전자산 간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쪽에 너무 함몰이 되셔가지고 진짜 더 큰 걸 보지 못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전체의 사업성이라든지 전체의 입지라든지 전체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진행의 어떤 추진 진행 정도라든지 하지만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어떤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꼭 마음에 들어요. 꼭 마음에 드는데, 근데 감정평가를,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면은 부동산, 그, 가게에서 공동주택 가격 곱하기 1.2, 1.3, 1.5, 지역마다 틀리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감정평가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감정평가를 해서 뭐 사실은 돈이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었고 뭐 적어도 뭐 7, 8억부터 그죠? 서울 같은 큰 돈이죠. 경우에는 예, 뭐 큰 10억 돈이죠. 넘어가고 뭐 네. 그런단 말이지. 피만 뭐 7, 8억씩하고 맞아요. 그죠? 네. 그러는 뭐 비싼 데는 피만 10 몇 억씩 하는데 이 감정평가를 받아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될런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해보는 게 저는 좋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 저기 감평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식 감정을 꼭 해야만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좀 그런 부분에서 팁을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왜냐면 정식 감정은 이제 필요 없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톡방 통해 가지고 오신 분들도 대부분이 이제 정식 감정 받으시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고, 사실은 물건을 선택할 때 내가 잘 사고 있는 게 맞냐, 이거를 이제 검토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약식으로 가격 수준대라든지 인근의 시세, 왜냐면 저희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물어봐 주시면 뭐 레포트처럼 이제 한 장 정도로 만들어서 드리면 그걸 가지고 검토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예. 그런 거는 비용이 뭐 크게 안 받습니다. 크게 안 받습니까? 예.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약식 감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돈이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아주 네네. 쉽게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니까 네. 아직 간평이 나오지 않은 구역인데 간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을 골라낼 수 있는 팁이 우리 간평사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아, 저 팀요? 네. 아, 저는 팁이 있죠. 알려주세요. 예. 아니, 저는 평가를 해보면 되니까. 예. 실제로 그렇지. 제가 본인이 이제 평가를 해서 그지? 분담금을 산정한 구역이었는데, 분담금을 산정해 놓고 거기 구역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매물을 쫙 찾아봤어요, 한번. 그러니까 매물이 한 8개 있더라고요. 8개 매물 금액을 쫙 적고, 그 다음에 제가 분담금 산정용 종전산 평가를 한 거를 쫙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어떤 거는 제가 평가한 금액보다 한 7천, 8천만 원이 비싼 것들도 있었고, 하나는 4천만 원이 싸게 나온 거예요, 물건이. 네. 예. 얘는 뭐,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청산해도 돈이 남는 거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런 물건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한번 제가 해보면 사실은 아는데, 제 나름의 팀이면 좀 피해야 될 물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황 도로 부분, 그리고 나지만 있는 땅들, 이런 걸 좀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 예를 들어 한 동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 동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한 개는 등기를 집합 건물을 했고, 한 개는 등기를 토지 건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평가하니까 금액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다세대 다각으로. 예, 왜냐하면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한 개는 원가법으로 하고, 하나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니까 다르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있었고, 소유자분인데, 이분은 땅이 이렇게 도로에 문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안 문 게 하나가 있고, 또 도로에 안 문 게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다 같은 소유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다 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자기가 땅을 내놓을 때, 뭐 내 땅이니까 다 뭉쳐가지고 도로에 접한 걸로 해서 2천만 원 이렇게 팔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로 평가에 들어가면 따로따로 평가. 그렇죠. 따로따로 평가되겠죠. 앞에 부분만 도로 문 거, 뒤에는 도로 안 문 거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합병을 하시면 안 되나, 이렇게 넌지시 알려드렸는데, 합병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합병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단의 토지로 등록을 했든지 예,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된다. 이런 근데 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하셨어야죠. 예. 오케이. 상대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네. 구역이 지정이 됐다든지 이제 더 이상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을 때에 이런 접근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겠다, 그죠? 맞습니다. 특히나 종전사 평가 결과가 나오고 나면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만일에 이지목 측량을 했는데 내 땅에 현황 도로가 있다. 그러면, 측량을 다시 해달라고 하시든지 해서 면적을 좀 줄여야 돼요. 어쨌거나.
그리고 참 이게 네. 일반인 분들이 도저히 이제 알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감정평가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해도 이게 좋은 방법이다 하고 설명을 해 드리려 해도 네.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쉽지가 않죠. 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 이야기하면 저 인간들 사기꾼 아니야 이런 네.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데 어찌됐든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깊게 좀 한번 해보시면 뭐 새로 이 보이지 않는 물건들이 좀 보인다. 아, 그렇죠. 뭐 이 정도까지는 네.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네네. 같고. 네네. 또 그러면서 질문이 나오는 게 이제 감정평가사를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단순하게 삽을 키우기 위해서, 즉 뭐냐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종이니까 이렇게 가는 걸까요? 아니면 투자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테크닉을 많이 이렇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투자 테크닉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일까요? 했을 때 제가 그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아니 뭐 변호사도 1년에 수십억 버는 사람 있고 월급 몇백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의사나 뭐 도시계획 기술사나 다 똑같다. 이 말로 제가 대답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것을 우리 감정평가사님한테 한번 정식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삽을 키우는 목적에는 좋죠. 네, 좋죠. 네, 전문 직종이라는 게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AI로 다 대체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안 아,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예. 이게 감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네,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20년째 했지만 괜찮아요. 20년 뒤에 해보지만 20년 뒤에 괜찮은 직종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 그 전문직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25명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데 감정평가사? 아니죠. 아니면- 그 안에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야, 의사, 나는 왜 안 약사. 부르는데? 아니,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저희는 예, 7호가 마지노라서 안 됩니다. 간세사, 예, 노무사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들의 이제 삶을 보면 평가사보다도 더 좋은 삶의 자격증이 있는 것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칼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만 자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사람을 수술해 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차이인데 평가사 중에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근데 실제로 진짜 수수료만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신 질문자의 의도를 보면 이분은 아마 부동산 투자에 적극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예,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랑 또 부동산 정보랑 이런 걸 활용하기는 괜찮은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플러스 도시계획 기술사도 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회사 직장인 다녀서 월급만 받는 사람도 부지기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 제가 궁금한 건 뭐 의사든 뭐 판사든 떠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오면은 이 직업군들은 힘들 거다. 이제 이 직업의 어떤 종말이 가까워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어떤 직업들이 없어지는 직업이 될까 뭐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외로 오늘 평가사님은 아까 전에 이야기 도중에 이제 잠깐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했지만 AI가 감정평가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에 단호하게 그거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한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궁금하네요. 이게 좀 번의 질문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법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 필요성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의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당장 도정법에서 이제 종전자산, 종우산 평가를 하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보상평가도 당연히 평가사가 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상속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변명들이 이제 AI가 대체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이제 아무래도 임장이 이루어져서 현장에서 조사하는 게 수반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AI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 통계적으로 시세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토지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AI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저희 이제 업무 범위 중에서 가장 많이 침해당할 부분이 전 은행 대출 관련된 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그건 은행에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비용을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저는 뭐 아파트 정도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네네네. 이렇게 저기 스펙트럼이 좁은 경우는 그렇죠. 가능할지 네네네. 모르겠지만 네네.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까 전에 이제 왜 그러냐라고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감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떤 예. 이야기일까요? 네네. 왜냐면 사람을 대면해가지고, 네. 뭐, 평가는 부동산을 하는 거지만, 네.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조사도 하지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 평가를 갔는데, 저 건물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블록으로 지어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공부상도 이제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실제로 지으신 분이 저 안에 철근이 들어있다 했을 때, 네네. 이제 철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로 파보면 철근이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런 것들은 사실 들어야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AI가 캐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을 대면해야만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AI가 이제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예. 그렇죠. 감정 원고의 근본 그 원칙이 실제 사용하는 걸 평가하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예. 또 실제 그 현물 그대로 평가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건 이제 AI가 얼마만큼 직업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투자 관련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지니야, 그지? 요즘은 이제 AI니까 챗 GPT에다가 요즘 갭 투자 5억으로 가장 괜찮은데 어디야? 화면이 쫙 나올 것 같고 하잖아요. 저도 사실 챗 GPT를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해서 비싼 것도 사용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진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진짜 필요한 질문들을 그런 투자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엉뚱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챗GPT가 이 영역으로 못 들어오는구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거예요. 챗GPT는 추론은 잘하는데 네. 상상하고 그리고 이제 검색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그 상상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상이야. 그냥 상상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실에 입각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걔네들도 자료를 기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톡방은 계속 유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재개발 재건축에서 감정평가는 한 번만 하나요? 질문이 올랐는데 종전자산 평가는 한 번만 받습니다. 근데 뭐 간혹 보면 두 번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있어요? 예, 근데 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두 번 하는 경우는 왜 두 번이요? 그 앞에 평가하고 나서 아마 그게 사업 기간이 만료됐던가 새로 허가를 받는 그것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는데 가끔 보면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지 경우가 않은데 있다. 사실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예. 삽시인가가 그럼 실효가 됐다가 다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제일 가능성이 조합에서 하는 간평만 가능한지요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질문은 조합에서만 간평이 가능하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의뢰를 이제 조합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예, 왜냐하면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의뢰를 조합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마 이분이 물어보시는 그 일본 질문도 아마 평가를 한번 받고 나서 마음이 안 되는데 새로 감정하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않고 개인이 그러면 평가를 뭐 뒤에 질문에 뭐 받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개인이 받아가지고 그걸 종전자산 금액으로 인정해달라 이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의 목적이
전체적인 지분 비율의 결정이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균형. 서로 간에 좋고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많이 받아와가지고 그걸 제출해서 인정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게 재개발이 될 것 같아요. 재개발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사업시행인가 전이겠죠. 네네. 있어서 이제 재개발이 될 것 같고 예정 구역으로 뭐 들어가니 만약 요즘 이제 사실은 그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 때문에 네네. 사전에 뭐 이제 검토서 이제 동의서 받고 이럴 때 이제 아는 감정평가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리 좀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좀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라고 이런 질문 그런 의뢰들은 들어오지 않나요? 들어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두 군데 평가하는 자체가 이제 한 군데가 100%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두 개를 내서 평균 금액을 내는 거고 예. 그런 이유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레인지가 있겠죠. 그럼 그 레인지에서 어느 쪽으로 반영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게 아무래도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참고적 올라가 있으면 네. 그걸 그냥 무시하고 안 보진 않거든요. 네네. 예, 그런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투자적인 어떤 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냥 또 그래 하고 그냥 지금 멍 때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각자가 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평가사님, 그 다세대 주택일 때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네. 저층, 고층, 그리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 2층, 3층, 4층, 뭐, 이런 5층까지, 5층이면 아파트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 그리고 아파트의 저층과 고층, 그리고 예전에 이제 주공 아파트들, 5층, 저층 아파트들, 이렇게 이제 아파트들 기준으로 봤을 때에 층별로 이제 뭐 구분을 짓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따로따로 평가하는 어떤 뭐 기준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로얄층이 정해지죠. 뻔하죠, 이건. 네네.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제 저층, 네. 저층이다 뭐 4층짜리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럼 많이 1, 물어봐요. 2, 3, 4층 중에 로얄층이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예, 2층. 예, 2층이 제일 좋습니다. 예. 2층이 예. 간평으로도 2층이 제일 많이 제일 좋게 나와요. 나옵니다. 예, 예. 2층이 제일 좋게 나와요? 저희가 층에 대한 고려도 합니다. 상에 대한 것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층은 2층을 제일 잘 쳐줍니다. 예. 요즘 그러면 그 조망권이 새로이 대두가 돼서 네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대두된 지가 몇 년 되긴 했지만 예, 예. 이 조망권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시세에 반영은 될 겁니다만은 네네. 감정평가 측면에서 이 조망권은 어떤 식으로 요인으로 취급을 하나요? 조망도 저희가 고려하는 요인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조망에 따라 가지고 가격 형성이 다르게 되고 있다. 네. 그러면 그 부분 또 반영합니다. 반영을 하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조망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더라. 네. 다른 것들보다는. 네네. 그러면 비중을 더 주죠. 비중을 더 주고. 예. 그럼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시세에 반영된 그 비율대로 네네네. 그죠? 실제 매매 사례가 있을 거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가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실제 비율보다는 조금 작게 날 겁니다. 조금 실제 왜냐하면 비율보다는. 시세보다 저희 금액이 조금 작게 나가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네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 비율은 맞더라도 네네. 금액 차이가 그만큼 안 날 수는 있죠. 네. 그랬네요. 네. 자, 그리고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가진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몸테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를 따르라 했는데 배우자분이 이혼하자. 뭐 이런 집에서 나를 살라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좋다. 내가 인테리어라도 깨끗하게 해줄게. 그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서 억지로 이제 배우자분을, 와이프를 데리고 와서 이제 몸테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사업시행인가도 받고 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러 사실은 왔어요. 왔으면 이 인테리어 부분이 감정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인테리어 부분이 영향을 이제 미치는 정도는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에 따라 달라요.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10억짜리 집에 인테리어 하냐, 1억짜리 집에 있을 때는 다르진 않잖아요. 근데
3천만 원치 했어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치 네네, 했어요. 네네. 근데 아파트가 1억짜리야. 네. 용량이 엄청 큰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파트가 다 20억씩 하는데 네네. 인테리어를 3천만 원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아. 네. 그 비중에 따라 달라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이제 연도에 따라서 감가되는 게 네. 생각보다 빠르게 됩니다. 음. 네. 그리고 뭐 1년만 지나도 인테리어 들어간 돈은 고스란히 다 받을 것 같은데 네네. 절대 못 네. 받습니다. 그렇게. 아, 예, 예. 네, 그러고 뭐 한 5년 지나고 나면 사실은 가치가 뭐 하여튼 절반 이상으로 툭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 10년 지나면 사실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정도까지도 간다. 그렇게 보셔서 웬만하면 이혼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인테리어를 하시되 이제 그 좀 가성비 좋게, 가성비 좋게. 네, 아내가 좋아하는 욕실과 주방 위주로 나머지는 안 건드리고 샷시 건드리지 말고 예, 그렇게 돈이 작게 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뭐 말씀- 해본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 후회가 많죠. 예, 팔 땐 똑같더라고요. 아, 팔 그 때. 매몰 비용이죠. 인테리어 네. 비용은 일단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옛날에도 받았는데, 네. 자, 사무실인가 나오고 간평 이제 뭐 프랜카드 이제 붙잖아요. 네. 뭐 언제 갈 거다 이제 통보도 있지만 통보가 없는 경우도 사실은 많더라고요. 간평 받을 집이 나는 그냥 그 이제 투자자라서 저 멀리 있어요. 멀리 있을 경우에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을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공실로 텅텅 비워놨습니다. 그랬을 때 뭐 세입자 살아도 마찬가지죠. 뭐 네네. 세입자가 주인처럼 행세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집 좀 보겠습니다. 이러면 뭐하러 왔어요? 하고 문을 닫겠죠.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감정평가를 조금이라도 잘 받기 위해서 간평사님 오실 때에 주인이 있는 게 좋을까요? 뭐 주인이 없더라도 간평 금액은 똑같이 이러나 저러나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주인이 계셔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런 이제 이유는 주인이 계셔가지고 설명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설명. 그리고 저희 사람이잖아요. 네네. AI가 아니고. 네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지면 아무래도 집도 예뻐 보이고, 그렇죠. 뭔가 이 도배도 새 거인 것처럼 보이고, 뭐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셔가지고 좀 이제 음료수도 좀 주시면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라 보니까. 예, 저는 뭐 음료수 주시면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적어 놓거든요, 줄서에. 복분자. 네네. 이렇게 복분자 아주머니 이런 식으로 너는 적어놓고 너는 복분자 좋아하세요? 복분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 그렇지. 옆집은 메가였는데 여기 스타벅스. 아,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잘해드리고 진짜.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방법은 네.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서 못되게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나는 정말 걱정이 1도 없는 사람이지만 인정에 호소를 하셔야 돼요. 나 우리 자식도 너무 안 됐고 지금 집도 너무 어렵고 빚도 많아서 너무 힘들다 사실. 이거 하나 남았는데 좀 잘 받아서 아파트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인정에 호소하시고 예. 그렇게 부탁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평가사들이 사람이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을까. 사람이니까. 예, 예, 예. 반지하가 건축물 대장상 창고이나 옛날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세법상 문제가 되고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나요? 자, 일단 세법상에는 일단 제껴놓고 창고인데 주택으로 사용했을 때의 감정평가상에는 좀 차이가 있나요? 실사용 평가니까. 근데 감정평가하는 목적이 일단 뭔가 일단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정비사업에 있는 반지하였다. 그러면 공부상 창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어질 때 주거용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일러도 깔려있고, 이제 우리가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다. 그러면 실제 주거용이란 말이죠. 그럼 주거용으로 감정이 되겠죠. 감정이 되겠죠. 예. 감정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요즘 이제 지금 도정법이나 조례로 가게 되면 얘가 주택으로 들어가서
입주권을 받을 수는 없고 그냥 참고로 되고, 감정평가상에는 이제 실사용을 갖다가 원칙으로 하는 거니까 네네네. 결과적으로 주택으로 해서 맞습니다. 감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어떤 또 빠진 거 있다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유,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데 떨려서 말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닌데 말 다 하셨어요. 예, 맨날 글만 적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네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네. 저기 초대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다음에 필요하시면 우리 그 감평사님 그 주소하고 연락처는 밑에 고정 댓글에 나중에 넣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항상 우리 그 감평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